유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니체 유고 관련해서 학술적인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본 적이 있는데 전집에 포함되는 일부의 내용들을 니체가 불태우기를 부탁했다라는 내용을 보고 비록 그 철학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지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읽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베르길리우스가요 죽어갈 때 자신이 쓴 그 아이네아스를 불태워달라 했어요. 근데 불태우지 않았죠. 가족들이 그거를 불태웠다면 우리가 못 받겠죠. 그리고 카프카도 출간되지 않은 소설들, 예를 들어서 성, 소송, 실종자 이런 거는 다 사후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거를 프란츠 카프카가 막스 브로트라는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없애달라 그랬어요. 근데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모든 작품을 출간해버리고 약혼자 나눴던 편지도 출간하고 친구들과 나눴던 모든 편지도 다 공개하고요. 카프카가 자신의 공책에 내밀하게 썼던 일기마저도 전부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없었다면 소설의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카프카의 표현 중에 자기의 소설들을 향해서 해묵은 노력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그 해묵은 노력들이라고 표현한 작품이 뭐였냐면 소송, 실종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설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시 해방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발명하기 이전에 이미 카프카가 시도했었다. 그냥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의 연속이에요. 꿈과 같은 장면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카프카가 쓴 편지들을 보면 친구들한테 프라 보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그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소설을 쓰는 이유가 이 지긋지긋한 직장인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써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카프카가 왜 그렇게 작품을 썼는가 환상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짓눌렸을 거란 거죠. 근데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떠한 특정한 틈인 거예요. 카프카에게 소설이란 건 환상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 비현실을 뚫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숨구멍이었던 거예요, 소설이. 그래서 편지 속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매형인 걸로 기억하는데 카프카가 잠깐 그 사람의 공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막스 브로트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나한텐 지금 이 순간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일주일 동안 공장을 맡는 거다. 두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 지금 펜을 들고 있는데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카프카에게 쓰기는요 그냥 글이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꽉 막힌 현실에 뚫어놓은 어떤 창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표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조지 오웰의 소설엔 창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웰의 소설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완벽하게 현실적인 규격에 맞춰진 소설이에요. 그 창은 뭐냐면 또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이지만 끔찍한 현실 가운데 뚫어진 초현실적인 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조지 오웰의 소설을 싫어한다 이래요. 창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카프카의 소설은 창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 읽어보시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몰라요. 소송을 당했는데 이유를 몰라요. 사형당하거든요. 마지막에 소송당한 제목을 몰라요. 엄청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소송이. 그리고 성이라는 소설도 되게 절망적이에요. 측량기사 카가요 옵니다. 성 근처 마을에 도착해요. 성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측량기사로 좀 와달라. 근데 그게 공무원의 실수였던 거예요. 측량기사 카가 왔어요. 카가 왔는데 성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른 적 없어. 성이라는 소설은요 측량기사 카가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끝내 못 들어갑니다.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소설 속에 유머도 있고요. 엄청나게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밀란 쿤데라가 카프카의 소설에는 창이 있다고 표현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우리 삶에 여러분 틈이 필요하다고요. 그 틈은 뭐냐면 카렌이 말씀하셨듯이 영혼의 존재라는 게 틈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밝혀낼 수 없는 틈이에요. 영혼이라는 존재는. 제가 이전 소피스트 단편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소피스트들 중에 한 명이 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저 달에는 인간보다 더 강한 동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게 웃겨요. 첫째, 똥을 안 쌀 것이다. 대소변 안 볼 것이다. 그 발상이 좀 웃기죠. 그리고 인간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주장을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요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달 뒷면에 토끼가 살아 이런 거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요,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그 틈이. 지금은 뭐든지 다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고요, 환상적인 영역은 있어야 돼요. 저 옛날에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그런 동네는요, 어떤 특정 집 아니면 어떤 산속의 어떤 폐가, 이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얘기 다 동네마다 있었다고. 여기에는 누가 옛날에 살았는데, 벌써 거기서 현실과 동떨어진 아우라가 생겨요. 그게 틈이라고요. 틈. 그런 환상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근데 뭐든지 증명하고요. 이게 사실은요, 오히려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소피스트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멍청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달에 인간보다 더 강한 동물이 살고 있는데 똥오줌 안 산다, 이게 인간보다 더 낫다는 증거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덜 행복했을까요? 더 행복했을걸요? 틈이잖아요, 틈. 근데 카프카의 소설은 그런 틈이 있다는 거죠. 비현실이 스며들 수 있는 틈. 그래서 에로스의 종말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과잉 가시성, 그러니까 가시성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의 가짜고 볼시자잖아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시성인데, 이게 너무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4K로 연예인들을 보는데 막 모공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과잉 가시성은요, 문턱과 경계 해체 과정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동네마다 있었던 그 전설들은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문턱과 경계가 있어요. 여기 가면 안 돼. 이게 해체돼요. 지금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계와 문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노라는 폐가들, 이런 거 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투명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평탄하게 다듬어진 공간은요, 투명하죠. 뭐든지 다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긴 뭐가 없어요? 판타지아가 없어요. 문턱과 다리는 아토포스적인 타자가, 아토포스라는 게, 토포스가 장소죠. 아토포스는 장소 없음이에요. 곳이 없는 거예요. 곳.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향연해서 아토포스적 연인이다 이래요. 느낌 오시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이 소크라테스를 지정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지칭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 특정한 공간 속에 묶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런 소크라테스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아토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장소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타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비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지대인 거예요. 문턱과 다리는, 경계는요. 지금 경계가 다 사라지고 있죠. 달 뒷면까지 우린 볼 수 있어요, 위성으로. 옛날에 그 소피스트가 달 속에 어떤 동물, 보다 더 진화된 그런 동물,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 그런 동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런 환상들,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경계와 문턱이 사라짐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환상도 사라져요. 문턱의 부정성이, 문턱의 경험이 없는 곳에서는 환상도 위축돼요. 오늘날 예술과 문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환상의 위기인 거예요. 타자의 소멸, 즉 에로스의 종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 뭐와도 연결될 것 같아요. 고급 예술과도 연결되는, 고급 예술은 뭐를 자꾸 줘? 우리한테 환상을 준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고급 예술은요, 독자와 자기의 거리를 자꾸 벌리려고 해요. 왜요? 독자한테 뭘 주기 위해서? 환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적인 봄이 없어지고 있어요, 현대가. 이게 틈이거든요. 현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틈, 즐거운 틈이에요. 즐거운 틈. 그 틈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밝혀내려고 하고. 모호함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모호함. 유고집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구나. 서간집들도 비슷하긴 해. 그쵸? 카프카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그거 다 출간됐죠, 서간집도. 근데 쿤데라가 배신당한 요원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카프카의 서간집 작품들, 베르길리우스 얘기는 안 하는데, 베르길리우스 얘기는 파스칼 키냐르가 합니다. 그리고 파스칼 키냐르도요, 글을 쓰고 나면 원고를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글 쓰는 중간중간에 어떤 아이디어로 썼고 이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파스칼 키냐르가. 원고 속에 그런 거 있죠, 칸트 유고 이런 거 보면 칸트가 옆부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놓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스칼 키냐르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를 넘겨주면요, 자기가 썼던 원고를 불태워버립니다. 안 남게, 재해석되지 않게. 그래서 파스칼 키냐르 번역자들이 진짜 힘들다고 해요. 근데 밀란 쿤데라가 인정해요. 내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막스 브로트가 프란츠 카프카의 바램대로요, 그의 모든 작품을 불태웠다?
그러면 프란츠 카프카로부터 양분을 얻은 여러 작가들, 푸엔테스도 그렇고요. 100년 동안의 고독, 그 사람도 카프카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작가들이 나올 수 없겠죠.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바램대로요, 프란츠 카프카의 모든 작품이 불태웠다면, 출간되지 않았었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란츠 카프카는 또 다른 소설을 쓴 거거든요. 또 다른 형식을 창안해낸 거예요. 소설 속에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 근데 밀란 쿤데라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얘기를 해요. 근데 돈키호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어떤 한 여자를 되게 좋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휘갈겼던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남아있던 거죠. 이거를 그 시인도 불태워달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언 집행자가 그 편지들, 작품들을 불태우려고 구덩이에 넣은 거죠. 그때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 작품을 가져가요. 이런 작품을 불태우면 어떡하냐, 이거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이 불태워달라 했어도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냥 불태우면 되냐, 이건 가져가겠다. 가져가요. 근데 유언 집행인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가져간 거는 가져가도록 해주겠다. 근데 나는 그 시인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작품과 편지들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밀란 쿤데라가 이걸 가져오면서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밀란 쿤데라도 너무 좋아해요, 카프카를. 그리고 막스 브루트가 그렇게 한 행동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쓴 에세이의 제목이 배신당한 유언들인 거예요. 작가들은 배신당해요, 그들의 유언은. 베르길리우스도 아이네아스를 불태워달라고 했지만 불태우지 않았어요. 근데 불태웠다면 볼 수 있었을까요? 쿤데라도 딜레마인 거예요. 나도 안다, 카프카 작품 너무 좋다, 나도 안다. 근데 세르반테스가 쓴 그 유언 집행인의 말을 기억한다는 거죠. 쿤데라 모든 에세이야, 작품 마지막 장면이 진짜 다 예뻐요. 근데 배신당한 유언들 에세이인데요, 마지막에 쿤데라가 어떻게 끝내냐면, 읽어드릴까요? 죽은 이에게 불복하기란 너무나 쉽다. 죽은 이에게 복종하지 않는 건 쉽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따금 죽은 이의 뜻을 따르는데, 이는 두려움이나 속박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요, 그의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어느 시골 노인이 아들에게 창문 앞 늙은 배나무를 쓰러뜨리지 말라고 부탁했다면, 그 배나무는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는 한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영혼의 영생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행하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망자는 나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을 뿐인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 날 것 같아.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과거 시제로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은 곧 그 망자가 현존한다는 뜻이다. 아마 제가 이거를 쿤데라가 살아있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엄청.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과거 시제로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은 곧 그 망자가 현존한다는 뜻이다. 아마 인간의 종교적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실 망자의 마지막 의사에 대한 복종은 신비적이다. 모든 합리적, 실제적 성찰을 초월한다. 그 늙은 촌부는 배나무가 쓰러졌는지 아닌지 자신의 무덤 속에서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는 아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절대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다면 그의 현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잘 알고 충실하게 지킬 그의 의사를 통해서다. 나는 촌부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창문 앞에 서 있을 늙은 배나무를 생각한다.